건강이 뭔지, 그리고 건강이 갖고 있는 다양한 차원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모형들은 어떤 게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제 그것과 조금 더 나가서 아프다는 것, 병에 걸린다는 것이 갖는 문화적인 혹은 사회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를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학, 의학의 대상은 질병이라고요. 의학의 대상은 질병입니다. 의학의 학문적인 대상은 질병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여기 의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많은 것들은 질병이 뭐고 그 질병이 어떻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보건학은 이름 그대로 그 대상이 건강이죠. 건강이 뭔지, 어떻게 건강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건강이 결정되는지, 특히 인구 집단 안에서, 그리고 그 건강을 증진시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보건학의 대상입니다. 서로 관련이 있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의사들은 병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들은 병과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건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인구 집단에서 이제 그런 건강들을 결정한 요인은 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건강과 그 건강의 결정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보건학적인 관심이라면, 지금부터 얘기할 질환과 질병은 주로 의학적 관심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질환과 질병은 좀 더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의학적인 견지에서 질환, disease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뭐 꼭 이렇게 엄격하게 완전히 개념적으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학문적으로 따져보면 질환과 질병, 아프다는 것과 병에 걸린다는 것을 약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의학에서는 질환이라는 표현을 써요. 질환. 어떤 질환이 있다. 뭐 물론 섞어 쓰기도 합니다. 질환과 질병을. 그렇지만 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환, 디지즈라고 할 때 이것은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기능, 정상적인 어떤 기능, 생물학적인 기능 상태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의학적인 질병은 그런 개념에 가깝죠. 그러니까 어, 생물학적인 기능 혹은 구조가 안 좋아진 것, 그게 병인 겁니다. 질환인 겁니다. 그걸 정상 상태로 되돌아오는 게 치료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의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시스템별로 혹은 뭐 증상별로 병을 배우게 되는 거죠. 위암, 소화기계의 암으로서의 위암이 뭐다. 위암은 뭐 생물학적인 특성이 어떻다. 그리고 위암에 걸려서 사람들은 어떤 증상을 보인다. 그리고 진단은 어떻게 한다. 치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의학적인 질병이죠.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 질환이 모든 것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질환이 마치 하나의 독립적인 실체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위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립적인 어떤 실체를 가진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인간과 분리된 형태의 질환으로서의 위암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병은 누구한테서 일어나죠? 사람한테서 일어납니다. 모든 병은 다 사람한테서 사람한테서 일어나지 않는 질환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의사의 진료실로 위암이 걸어서 들어올까요? 그럴 리가 없죠. 누가 들어옵니까? 위암에 걸린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프다라고 하는 경험은 생물학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사로서 혹은 의료인으로서 질병을 대할 때는, 그래서 위암에 걸린 사람을 볼 때는 이 위암이 몇 기인지, 조직학적인 특성은 뭔지, 진단과 치료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나나 혹은 내 가족이 위암에 걸린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어요? 이 병의 조직학적인 특징이 뭐냐, 의학적인 특성이 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아플 건지, 과연 치료는 될 건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경험입니까? 그것이 아픈 경험입니다. 아픈 경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걸리는 인간이 아프다라고 하는 경험은
단순히 생물학적이거나 생리적인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아프다라고 하는 경험, 그걸 이제 영어로 illness, 질병. 사실 이게 두 가지 서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둘 구별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다라고 하는 경험, ill하다, 영어로 I am ill, 제가 아파요라고 하는 건 제가 질환에 걸려서 느낌이 다르죠. 진단된 질환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아프다라고 해서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아프다라는 경험은 그 아프다라고 하는 경험 안에는 이런 질환이나 우리가 이런 증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프대, 그 사람 이제 일 못한대, 그 사람 아파서 다른 일을 못하게 됐대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 혹은 뭐 그 사람 술 많이 먹더니 담배 많이 피더니 그렇게 됐대.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혹은 그 사람은 그런 병에 걸려서 싸지, 그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리다니 너무 안타까워, 이런 사회적인 통념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다라고 하는 경험, 일을 하더라고 하는 경험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실존적인 경험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사실, 내가 그 병의 의학적인 특징을 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아픈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아픔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게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인간적인, 인간에 대한,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인문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프다는 경험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질환과 질병이 그렇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어떤 사회적인 것을 포함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한 증상으로서의 통증과 사회적인 증상으로서의 고통은 좀 다릅니다. 통증은 뭔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통증은 생리적으로 아프다고 하는 감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꼬집으면 혹은 바늘에 찔리면 아파요. 그죠? 그런 게 신체적인 아픔입니다. 혹은 길 가다 돌뿌리를 발로 차면 아파요. 어떤 부위에 아프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죠. 그게 통증입니다. 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다 아는 신체적인 감각입니다. 이건 동물도 느끼죠. 동물도 개를 때리면 안 되지만, 물론 개를 때리면 개가 아픔을 느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아픔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통증은 신체적인 아픔의 감각입니다. 그런데 통증은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증은 그냥 생리적인 통증으로 그치지만 어떤 통증은 고통이 되죠. 생리적인 통증으로 그치는 아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책을 넘기다가 종이에 베어 보신 적 있으시죠? 엄청 아프죠. 예,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실존적인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프기는 해도 큰 병이 되거나 뭐 무슨 심각한 문제 이렇게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그냥 통증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모든 통증이나 모든 증상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어떻게 들었으면 암에 걸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신체적인 증상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죠. 그렇죠, 그죠? 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 어떤 불안감, 두려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고통. 그 고통은 뭐예요? 고통은 정서적인 것입니다. 예.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것이죠. 그래서 통증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증상과 질환은 다 고통을 일으킵니다. 고통을 일으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린데 코로나에 따른 증상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고 그리고 폐렴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이 두려움이죠. 다른 사람이 옮기고 옮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활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불안함, 두려움이, 그게 고통이죠. 예. 고통은 실존적인 겁니다. 고통은 단순히 통증 때문에 오는 게 아니죠. 고통은 우리가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바뀌는 것,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체적인 증상이 없이도 고통을 느낄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예. 그때 우리는 어떤 생리적인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슴도 아프고 너무 슬프고 하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있죠. 그게 오히려 생리적인 통증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프다라고 하는 경험, 질환의 경험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특히 큰 병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병에 걸리면 그
그 사람의 사회적인 역할도 바뀌고 삶의 의미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또 인간은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죠. 고통이 없는 삶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꼭 또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고통이 없는 삶은 오히려 우리를 권태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서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고통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의료인 여기 다 의료인이신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의료인들 중에서는 의료인이 될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치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치료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치료라는 개념, 어떤 사람들을 돌보는 개념 안에 좀 다양한 의미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죠. 영어로 이제 표현 케어라는 단어가 있고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치료, 큐어 혹은 트리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좀 미세하게 의미들이 다르죠. 그 의미들을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케어는 우리말로 돌봄, 그러니까 케어기버, 돌봄 종사자 이렇게 번역을 하죠. 보통 케어에 대한 개념들이 익숙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이제 보건의료 직종 중에서 우리보다 좀 이상한데 보건의료 직종 중에서 케어라는 개념에 더 익숙한 사람, 제일 익숙한 사람이 간호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자신의 역할이 nursing, 그러니까 간호란 말 자체가 돌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링 하는 거죠. 케어링은 보통 케어링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건 뭐죠? 주사 놓고 그렇죠. 밥을 떠먹여주고 자세를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케어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케어링 맞습니다. 돌봄. 예, 돌봄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케어는 옛날 고트가 뭐 아마 게르만족 이쪽에 있는 나라인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케어라는 말의 유래가 영어의 케어라는 단어의 유래가 고대 고트어 카라라는 말에서 유래했대요. 이 카라의 원래 의미는 함께 운다래요. 함께 있어줌. 돌봄은 보통 우리가 돌본다라고 할 때 뭔가를 해주는 걸 생각하지만 어원적 의미에서 깊은 차에서 돌봄의 의미는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여러분 함께 있어주는 게 여기서 있어준다, 함께 있어준다의 말의 의미는 물리적인 함께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요즘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거리두기 있을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화나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힘드냐, 우리가 얼마나 하고 연대할 수 있죠. 함께 있으면 그런 의미에 더 가까운 겁니다. 무언가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정서적인 어려움, 그 사람의 실질적인 고통에 공감해주고 그것들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케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기암 환자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볼 때 사실 의학적으로 혹은 의료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무력해지죠. 특히 보건의료인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내가 이제 전문가로서 이 사람을 치료해줘야 되는데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어때요? 우리는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공감해 줄 수,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하려면 되게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료인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책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최근에 많이 쓰는 말 중에 힐링이라면 힐링 하도 많이 써서 좀 식상하게 들리죠. 뭐 힐링 오만 대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힐링이라는 말을. 그렇기는 하지만 이 말 자체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heal, H-E-L, heal이라는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어 할이라는 단어에서 왔답니다. 할. 고대 그리스어 할이라는 단어에서 왔답니다. 할은 할의 원래 의미는 온전하다래. 온전함. 그래서 할과 같은 이 힐링과 같은 할에서 온 단어가 뭐가 있냐 하면 whole이란다. whole 아시죠? whol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health. 비슷하게 생겼죠. H-E-A-L-T-H. 힐링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원래는 큐어랑 비슷하게 사용이 되지만 우리로 치유로 번역한 말 안에서는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우리가 서로 힐링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어떤 온전함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온전함이 뭐지? 를 좀 이해할 필요. 되게 어렵고 이번 강의 범위를 좀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 수는 있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작가 이름을 까먹었네. 어, 어,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쓴 키친 테이블 위즈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대 만난 뒤 삶의 눈 떴네라는 조금 약간 전혀 다른 제목으로 번역이 된 좋은 책입니다. 아무튼 이 키친 테이블 위즈덤이 주로 치유와 관련된 묶어놓은 그런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운동선수인데 정말 촉망받는 운동선수였는데 사고가 나서 장애를 일으켜요. 사지마비를 사지마비였을 거예요 아마. 그럼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촉망받는 운동선수, 그 풋볼 선수였는지 그 농구 선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운동선수였는데 전신장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뭐 거의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의학적인 치료를 마치고 이제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었을 때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심리 상담을 받을 때 그림을 그려, 자기 상태에 대해서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그린 거예요. 새카맣게 칠해놓은 항아리, 새카맣게 칠해놓은 항아리가 반으로 깨진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 상태가 그와 같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심리치유와 또 다른 삶에서 의미들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아주 뭐 금방 된 건 아니겠죠. 오랜 기간 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실제 하고 이제 자기 삶의 조건들, 자기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서 자기가 역시 아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건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자기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용납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여전히 의미 있고 충만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그 수년 전에 자기가 그렸던 그 그림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을 한참 쳐다보더니 그 사람이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깨어진 틈 사이에 노란색을 칠하고 그 깨어진 틈새부터 아주 온 사방으로 빛이 번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장애와 이 사고가 자기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게 함으로써 거기로부터 오히려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이 회복의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떨어져 나간 팔다리, 이미 일어난 질병을 없애는 게, 물론 그런 것도 회복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심오한 의미에서 힐링은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와 조건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삶을 더 통합해 나가는,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회복의 의미에 더 가깝고 힐링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주로 쓰는 게 큐어 혹은 트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치료, 뭐 트리트먼트 플랜 이런 말에서 의사들이 치료 계획. 근데 우리 원래 트리트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뭘 다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 안에는 이미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 안에 이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치료자가 한다는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힐링에는 아까 때 온전해진다는 얘기. 온전하면 누가 온전해지는 거야? 내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힐링 안에는 회복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트리트는 회복의 주체가 의사인 거예요. 의료인들,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관점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사실 건강한 것, 안 건강한 것, 병으로부터 낫는 것을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죠. 건강의 결정 요인이 환경적이라고 해서 그 환경이 우리의 건강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기본적으로 건강해지고 안 건강해지는 것들의 많은 부분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 있는 거죠. 물론 또 전적으로 혼자만의 책임인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보건의료인들은 이것들의 개념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 혹은 뭐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회적인, 의학적이거나 뭐 보건학적인 능력 말고 전문적인 지식 기술 말고 사회적이고 그런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의사소통은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에 나와서 이런 일을 좀 하면 좋을 건데요.
듣고 말하기. 물론 의사소통이 꼭 듣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 잘 듣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잘 듣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나중에 의사소통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자기 마음대로 듣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상황을 왜곡시키지 않고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우리 환자의사 사회를 강하게 듣는 분들은 지금 읽는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이와 관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보건학 개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금방 말씀드린 비폭력 대화 마샬 로젠버그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 우리 앞에 고통에서 들었잖아요. 이 고통에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은 우리가 케어에서 얘기했지만 뭐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고통과 함께 있고 싶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를 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면 피하고 싶지 그 상황 가운데 있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는데 의료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픈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그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고통은 힘든 감정이고 어려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휩쓸리기 쉬워요. 그래서 휩쓸리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거기 휩쓸리지도 않고 고통과 함께 있는 능력 그게 필요합니다. 이 되게 어렵습니다. 피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무감각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의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고 대부분의 사람들 이 능력이 참 필요하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좋은 공감자, 좋은 치유자가 됩니다. 생각보다 쉽진 않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프다는 것, 병에 걸린다는 것, 그리고 건강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 것들이 어떤 다양한 면에서 이해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아프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건강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계속 변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고정하지 말고 이게 옳다라고 고정하지 말고 좀 자기 생각을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훈련하는 게 인문학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학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그렇고 이런 인문학적인 사유를 할 줄 아는 능력 혹은 그런 것들을 자기 삶에 좀 적용시켜서 삶을 변화시킬 줄 아는 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좀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을 함께 좀 나누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좀 같이 힘을 모아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